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공동으로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XBB 1.5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맨하튼 타임스퀘어 볼드랍 행사장에서 새해를 맞기 2시간 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가 허용됐습니다. 제약사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350종이 넘는 의약품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공동으로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개묘년 새해 시작을 맞아 한인사회 결속과 새해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된 신년 할애식.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신년 할애식은 한인 단체장들과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 윤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도우면서 잘 극복했다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최근 한인 정치력이 신장되고 많은 한인 2, 3세들이 미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뉴욕 한인회가 이들을 지원하고 결속시키기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인사회가 더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를 하면은 저는 뉴욕 동포사회, 미주 전역의 동포사회가 엄청난 발전을 해서 주 뉴욕 총영사로 새롭게 부임한 김의한 총영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사회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인 이민 1세들이 삶의 터전을 잘 읽은 덕분에 현재 이민 2, 3세들이 날개를 펼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뉴욕 총영사관도 아시안 혐오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한인사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총영사로서 첫째도 동포, 둘째도 동포, 셋째도 동포라는 각오로 총영사관을 이끌 것이며 동포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생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욕주 최초 한인 여성 하원의원에 당선된 그레이스 리와 줄리원 뉴욕시의원 등 한인 정치인들과 단체장들도 차례로 단상에 올라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함께 떡국을 먹으며 설날의 정치를 함께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 XBB 1.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순식간에 감염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XBB.1.5 변이는 전체 코로나19 감염에서 40.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21.7%에서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XBB.1.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에서 파생된 XBB의 하위 변이입니다. XBB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뒤 싱가포르의 재확산을 이끌었습니다. 당초 미국에선 지난해 가을 여러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동시에 확인돼 우세종 경쟁을 벌였는데 XBB.1.5는 다른 변이들을 제치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선 XBB.1.5의 검출률이 전체 감염의 75%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XBB.1.5의 강한 면역 회피력입니다. XBB는 면역 회피력 면에서 현존 최악의 코로나19 변이로 꼽혀왔는데 XBB.1.5는 이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러스 학자 앤드루 페코스는 XBB.1.5는 다른 변이들보다 세포에 더 잘 결합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돌연 변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과학저널 셀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통해 XBB 하위 변이는 오미크론용 백신 부스터샷에도 강한 저항력을 갖춰 위협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XBB 하위 변이는 부스터샷이 제공하는 면역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 평균 코로나19 하루 입원 환자는 44,243명으로 2주 전보다 7%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평균 5,303명으로 2주 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전에 백신을 맞았거나 재감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바이러스 전염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교도소 내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감염질환 전문가 네이선 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국이 주내 31개 교도소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라도 백신을 맞았거나 이전에 감염이 됐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바이러스 전염력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메디슨 2일자에 발표됐는데 자료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20일까지 수감된 재소자 11만 1,68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재소자는 백신 접종률이 81%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전히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사례가 많았습니다. 약 5개월간 22,334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1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돌파 감염 재소자가 밀접 접촉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28%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감염자의 36%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일로부터 5주가 지날 때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6%씩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통합 분석을 통해 돌파 감염자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병력이 있는 감염자가 밀접 접촉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은 각각 22%와 23%씩 줄어들고 백신도 접종하고 감염 병력도 가진 이중 면역 감염자의 전파 위험은 40%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로 박사는 또 백신 접종 후 2개월 이내일 때가 바이러스 전염력이 가장 낮았다며 적절한 시점에 백신 접종 캠페인과 추가 접종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1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 전야 볼드랍 행사가 열렸죠. 새해를 맞기 2시간 전 행사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0대 소행이었는데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뉴욕 최대의 새해맞이 행사인 볼드랍이 열린 맨하튼 52번가와 8번대로 사이에서는 밤 10시경 19세 남성이 대형 칼 마체테를 휘둘러 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키첸 시웰 뉴욕시 경찰청장은 용의자가 손에 마체테를 쥐고 경찰관 1명에게 접근해 가격하고 뒤이어 2명을 추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다른 경찰관이 권총으로 용의자의 어깨를 가격하면서 중단됐습니다. 빅포드가 처음으로 달려든 경관은 공격을 피했지만 다른 경관 1명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큰 자상을 입었고 또 다른 경관 1명도 머리 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19살 트레버 빅포드를 각각 2건의 살인 미수와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빅포드는 지난 2018년 부친이 마약 남용으로 숨진 후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고 한 달 전께부터 급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한 친척에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탈레반과 함께 싸우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친척은 빅포드의 발언을 관계당국에 알렸고 이후 FBI는 그를 요주의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빅포드는 기차를 이용해 혼자 뉴욕에 오면서 유서와 함께 공격에 대한 자신의 성명서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에는 가족들에게 특히 엄마에게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가족들이 안락게 회개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가 허용됐습니다. 시신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이나 토지가 필요한 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체를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AP통신과 BBC 등 언론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31일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었고 이후 2021년 콜로라도와 오리건, 2022년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뉴욕은 여기에 합류한 6번째 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런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도 관 없이 또는 생분해성 관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는 자연 매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퇴비장은 시신을 나무 조각이나 칩, 알팔파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용기에 넣고 약 한 달간 분해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시신을 한 달 안에 흙으로 만들어 가열 과정을 거치고 감염 요인을 제거한 후 이는 유가족에게 다시 제공됩니다. 유족 의사에 따라서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할 수도 있고 꽃이나 식물, 나무 등의 거름으로 뿌려 실제 퇴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인간 퇴비장은 토지가 제한된 도시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화장이나 매장에 비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 실용적 장례 문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카톨릭 등 종교단체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인체를 가정용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제약사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350종이 넘는 의약품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이 일부 의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권을 갖게 되면서 미리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난 1일 의약품 정보업체 3엑시스 어드바이저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등 제약회사들은 이달 초 350종 이상 의약품의 미국 내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의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값 협상권을 갖게 되면서 제약사들이 그 전에 의약품 가격을 올려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된 IRA는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가격 인상은 리베이트나 기타 할인을 포함하지 않은 표시가격 기준입니다. 비영리단체 46 브루클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상률의 중간값은 4.9%였고 평균은 6.4%였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제약사들은 2010년대에 지나친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비난을 받고 그동안에는 인상률을 10% 이하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이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89종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 자회사인 호스피라의 의약품 10종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역시 대상포진 백신 싱글엑스의 가격을 7% 가까이 올리는 등 26개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이미 가격이 각각 40만 달러 이상인 카티 치료제, 아베크마와 브레안지 가격을 9%씩 인상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액암 치료제인 칼퀸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천식 치료제 파센라 등의 가격을 3%대 인상할 예정이고 사노피는 의약품과 백신 총 14종의 가격을 올릴 계획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날짜로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질문에 앞서 내일로 예정된 켄터키주 방문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아니다라고 답한 뒤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입니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정책 전략, 작전계획과 신속 억제, 대응 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 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으로 500만 달러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시중 28개의 다크 초콜릿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8종 모두에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지난 30일 NPR 등 언론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나자자로가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한 허쉬를 대상으로 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허쉬 다크 초콜릿 제품 3종으로 브랜드로 보면 허쉬 1개, 릴리스 2개입니다. 허쉬는 지난해 6월 무글루텐 초콜릿을 판매하는 릴리를 4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가 28개의 다크 초콜릿 제품에 대해 진행한 실험 결과를 이번 소송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실험 대상이 된 초콜릿 28종은 모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3종에는 하루 1온스의 초콜릿을 먹을 경우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납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쉬의 스페셜 다크바와 릴리의 70% 반은 납 함량이 높았고 릴리의 85% 반은 납과 카드뮴 함량이 모두 높았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초콜릿 제품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싼 가격에 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틀랜드의 한 기차역에서 30대 여성 노숙자가 3세 여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선로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선로에 떨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기차가 오기 전에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한 기차역에서 30대 여성 노숙자 브리아나 레이스 워크맨이 어린 여자아이를 갑자기 밀쳐 선로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지방검찰청이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을 보면 3살 여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뒤편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워크맨이 갑자기 일어나 다가오더니 아이의 목을 힘껏 밀어 승강장 아래 선로로 떨어뜨립니다. 엄마와 행인들은 놀라 달려갔고 기차가 오기 전 선로에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아이는 선로에 얼굴을 부딪혀 이마에 상처를 입었고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워크맨은 포틀랜드 근처에 사는 노숙자로 밝혀졌습니다.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 지방검사실은 지난달 31일 워크맨을 보석 없이 구금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지만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잇따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기 증강을 언급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 라디오 NPR은 FBI가 2021년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기반한 증오범죄가 7,262건으로 집계돼 2020년 8,263건보다 12.1%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과 다른 해석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PR은 2021년 통계에 반영된 수사기관 수가 2020년보다 3,255곳이나 줄었다며 이러한 자료 공백은 FBI가 새 범죄 통계 취합 시스템인 국가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추첨하는 새해 첫 메가밀리언 당첨금이 7억 8,500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메가밀리언 역사상 4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 1등 당첨자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추첨해서 당첨자가 나오면 미국 복권 역사상 6번째, 메가밀리언 복권 사상 4번째 규모로 당첨금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액은 2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 파워볼 추첨에서 기록됐습니다. 데일리 보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뉴저지 리치필드에 사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18세 정모 씨가 리들페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아파트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당시 아파트에 있던 전 여자친구와 남성을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남성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려던 전 여자친구를 내팽개쳐 얼굴과 팔, 가슴 등의 부위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고 판사는 정 씨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2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흐리겠고 4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